그 앞에 저 강사분들이 뭐, 저게 중개사 공부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얘기 많았죠?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시작이니까, 저 기본 줄기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 그 커리큘럼 아시잖아요, 그죠? 1월, 2월,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두 달씩 이렇게 잘라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죠, 그죠? 알잖아요. 왜 모른 척해? 그죠? 지난 12월, 12월은 사실 그거는 뭐, 좀 뭐라 그럴까, 뭐 씨를 뿌렸다 그럴까? 아니면 뿌리를 조금 이렇게 했다 그럴까? 이제 지금부터가 줄기입니다, 사실은. 줄기. 뿌리와 줄기. 그거는 물론 시험에 안 나와요, 사실은. 뿌리, 줄기만 가지고 점수 안 나와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저게, 잔가지 붙이고, 이파리 붙이고, 그리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먹고 이러려면은, 이게, 뿌리와 줄기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저기 또 낯익은 얼굴이 있으네. 낯익은 얼굴을 보면 조금 그래요. 조금. 책임감도 느끼고. 아무튼 원래는 분명히 될 겁니다. 아무튼 뭐 지금 줄기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드리는 강의요. 집에 가셔서 꼭 복습하시고 튼튼하게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나무가 이게 줄기가 흔들리면은 그 잔가지가 붙겠어요? 이파리가 붙겠어요? 열매가 붙겠어요? 왜 말이 없어? 안 붙겠죠, 그죠? 안 붙어요. 그러니까 줄기를 아주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확실하게 세워야 또 줄기를 확실하게 세우면 그러면은 이제 잔가지도 잘 붙고 이파리도 잘 붙고 열매도 잘 달리고 꽃도 잘 피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1월, 2월 공부한 것 가지고 나중에 3월 달에 그 모의 가서 보면은 사실 점수 별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우리 다 알고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점수가 나오게 하려면은 그러면 세부적인 거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해버리면 머리가 어지러워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학원장님 원장님 또 이렇게 기분이 상하고 그래서 농담이고 아무튼 자 지금부터 줄기를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꼭 복습하셔가지고 자기 것으로 꼭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서론 별로 안 할게요. 저는 그냥 우리 민법은 뭐 시간이 부족해서 뭐 농담할 시간도 없고 작년에는 사실 농담 많이 했는데 올해는 조금 그래 보니까 진도를 좀 못 빼서 자 좀 줄이고 이제 바로 본론 갑니다.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30페이지. 앞에 부분은 서설인데, 서설은 시험 사실 출제 빈도 낮아요. 낮는데 또, 그렇게 각종 개념이 들어있어가지고, 괜히 어렵기만 해요. 그래서 머리가 괜히 어지럽고, 근데 시험 잘 안 나오고, 근데 나중에 다른 부분 다 공부하면은, 나중에 보면 쉬워요, 또. 그래서 좀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한 4월, 5월 가서 봐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릴게요. 아마 학교론 강의했습니까? 임진택 선생님? 뭐 굉장히 그게 성실하게 또 진다지로 강의하죠. 학교론하고 민법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교과 과목을 생각하면은 영어하고 수학입니다. 영어하고 수학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 수학은 매일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었죠. 그죠? 못했지만. 영어 수학은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사회 과목 가지고 매일 한 사람 한 분 계세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죠? 사회 과목. 이거는 시험 치기 직전에 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중개사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민법하고 학교로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되고 다른 과목들은 암기 과목이니까 그거는 강의만 들으면 돼요. 강의만 듣고 나중에 7월 8일에 가서 본격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지금부터 뭐 중개업법 가지고 뭐 공부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거는 중개사 선생도 보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뭐 평소 공부하지 말라고. 민법하고 학교로는 평소 공부 계속 해야 됩니다. 평소 공부, 다른 과목들은 강의만 들으시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마시고 잊으면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런데 민법하고 학교로는 안 돼요. 민법하고 학교로는 5월 6일에 다 끝나야 됩니다. 5월 6일까지 완전히 다 끝내버려야 그래야 이제 나머지 암기 과목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민법 학교로는 또 한 단계만 올라가 버리면은 안 봐도 점수 나와요. 안 봐도 점수 나온다니까. 한 단계 올라가 버리면. 그죠?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민법은 자전거 타기라고. 들어봤죠? 자전거 타기. 우리 어릴 때 한번 자전거를 배워 놓으면은 도중에 안 타고 어른 돼가지고 자전거 타도 안 넘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릴 때 한번 자전거를 배워 놓으면, 그죠? 중고등학교 때 안 타고 나중에 성인 되고 난 다음에 타도 안 넘어지죠, 그죠? 민법이 그래요. 이건 이론 과목이니까. 마인드만 확실하게 굳혀 놓으면은 나중에 6월까지 딱 끝내고 손 놔도 괜찮아요. 손 놔도 점수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민법 학교로는 그렇게 꼭 평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30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나오죠? 자,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법률행위는 앞으로 이 단어가 나오면 자주 나와요. 이 단어 나오면 그냥 계약으로 보세요. 계약. 뭐 매매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그렇게 보고 읽으세요. 자, 다시 법률행위는 뭘로 보시라고요? 계약으로 보세요. 그냥 계약으로. 그럼 법률행위 목적 이렇게 나오면 머릿속에 계약의 목적 이렇게. 그럼 목적은 뭡니까? 계약의 목적이 뭐예요?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상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계약의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계약의 목적이겠죠? 맞죠? 이렇게 법률행위 목적이라면 결국은 말하자면 계약의 내용입니다. 맞죠? 계약의 내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약의 내용. 자, 그럼 계약의 내용이 밑에 보세요. 제1절 제목 보세요. 목적의 확정, 이 말은. 자, 보세요. 계약의 내용이 말입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당사자가 뭘 하자는 계약인지 이걸 알 수 없다면 그런 계약은 효력이 있겠습니까? 아니, 계약서를 읽어봐도 도대체 뭘 하자는 계약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겠죠, 그죠? 요컨대 계약의 내용은 확정되어 있든지 또는 확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정될 수 없다면 그런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그게 예가 있지만, 자, 보세요. A하고 B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근데 계약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매매 계약서에. 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매 목적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고, 미 표시 부동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1 어쩌고, 2 어쩌고, 3 어쩌고, 몇 년, 몇 월, 며칠, 매도인 A, 매수인 B 해서 도장이 찍혔습니다. 근데 여기 매매 목적물의 표시 여기 보니까 A 소유의 부동산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소유의 부동산 전부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A 소유 부동산이 한 2개밖에 없고 그 땅들이 어디 있는지 만약에 이 사람도 안다면 말입니다. 그건 문제 없겠지만 A가 부동산이 뭐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많아요. 막 수십 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저 서울에 있다 그러고 또 한 개는 춘천에 있다 그러고 한 개는 저 목포에 있다 그러고 그런 경우라면 도대체 이 계약이 뭘 팔자는 계약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지, 그죠? 요컨대 이런 것은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확정될 수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런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뭘 하자는 계약인지 몰라요, 그죠? 도대체 뭘 팔자는 계약인지 알 수 없는 계약. 이거는 목적의 확정성에서 문제가 있는 계약입니다. 그죠? 확정성. 이런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얘기는 그럼 계약의 내용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꼭 확정돼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이런 계약 보세요. A하고 B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B는 자기 아버지 칠순날 쓰려고 이 농장에 가서 염소도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돼지도 보고 그 중에서 제일 예쁜 거 요거 A 염소하고 아니 X 염소하고 저기는 조 염소 저거 하고 그 다음에 Y 돼지하고 저기는 조 돼지 저거 좀 맛있게 보이는 거 저거 둘 중에 한 개 B가 사기로 했습니다. 자, 저기는 조 염소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요 돼지하고 그죠? 둘 중에 한 개 사기로 했어요.
저 했는데 다만 이제 아버지 출소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B가 선택을 하면 그걸 A가 주기로 했습니다. 대금은 100만 원으로 했고, 물론 이걸 선택하면 그러면 대주로 주는 거고, 이걸 선택하면 염소로 주는 거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 계약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정되어 있지 않죠.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선택하면 확정되잖아요. 또 이자가 선택하기로 둘이 합의해 놓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확정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러면 돼요. 다시 계약 당초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확정될 수 있는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또는 기준 또는 표준 이런 거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1번의 첫 줄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말이죠. 뭐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웬만하면 연필로 제가 강의 드리는 것을 연필로 표시를 해두세요. 연필로. 뭐 그게 빨간 줄 꺾고 막 형광펜 쓰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은 나중에 5월, 6월 가면은 그러면 나한테 말입니다. 나 자신한테 너무 당연한 거, 너무 쉬운 게 됩니다. 그런데 빨간 줄 그어져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공부할 때 혼란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쓰고 그걸 일단 집중적으로 공부하되 나중에 이제 빨간펜, 형광펜은 나중에 가가지고 5월, 6월에 가서 자기가 직접 선택해야 돼요. 그때까지도 머릿속에 안 들어있는 거. 그걸 빨간 줄 그어야 됩니다. 또 형광펜 써야 돼요. 그죠? 아시겠죠? 한마디 자 강사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 왕별하세요. 뭐 별표 5개 하세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그거 다 후루꾼들입니다. 그거 사기꾼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아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거는 내가 모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리 중요해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거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럼 5월, 6월에 가면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맞죠? 시험에 떨어지면 모르는 것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시험에 떨어진다면 모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건 각자가 알아서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왕별하라 뭐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번. 자, 2번. 법률행위 목적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진 않으며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된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목적의 가능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약의 내용은 이행 가능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행 가능해야 한다. 만약에 이행 불가능하다면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이행 불가능해요. 그런 계약은 효력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한강에 떨어진 바늘 찾아주면 뭐 500만 원 주겠다 라고 계약했다면 자 어때요? 한강에 빠진 바늘 찾아준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런 수천 수억 원을 들어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렇게 애당초부터 불가능한 계약은 효력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행 가능해야 됩니다. 이행 가능해야 그래야 그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근데 이행 가능하다. 자, 이행 불가능하다. 그 계약은 이행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줄여서 불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불령이라고 표현해요. 계약 당초부터 계약 체결할 당초부터 이행 불가능한 거 이런 것을 원시적 불령이라고 표현하고 처음에는 이행 가능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정으로 이행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표현합니다. 후발적 불능. 자, 원시적 불능 예컨대 예를 들어서 A 소유의 별장 건물 이걸 B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별장 건물은 저기 지리산
중턱이 있어요. 중턱은 못 찍혔다. 그 언저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은 지금 광주에 나와서 계약을 지금 체결합니다. 이제 A가 광주에 와가지고 계약을 해요. 근데 계약서 도장을 찍었는데, 근데 그날 새벽에 만약에 이 별장은 이미 불타버리고 없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애당초 있지 않은 건물을 파는 계약이죠, 그죠? 이거는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하죠, 그죠?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하다. 이런 계약은 효력이겠다, 없다? 없다, 그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근데 후발적 불능은 이거는 무효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당초에는 자,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건물이 불탔습니다. 소실되었습니다. 그럼 후발적 불능이죠? 맞죠, 그죠?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무효 아닌 거 주의하세요. 무효 아닙니다. 무효 아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건물이 불탄 것이 A, 이 사람의 잘못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따져봐요. 만약에 A에게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뭐죠? 과실. 만약에 과실이 있었다면 자, 그러면 이 계약을 이행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예컨대 어떤 책임이죠? 만약에 자, 이게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 근데 이 사람이 협상을 잘해서 또는 A가 돈이 급해서 매매 계약은 9천에 매매 계약이 되었다고 가정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또 시가는 또 1억 1천까지 또 오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A 실수로 건물을 불질렀다면 그래 A는 B한테 만약에 계약대로 이행을 했더라면 B한테 발생했을 이익 얼마입니까? A가 불태우지 않고 계약대로 제대로 이행을 했더라면 말입니다. B한테 얼마의 이익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까? 2천만 원 이익이 생겨날 수 있었는데 이 사람 잘못 때문에 요 이익이 안 생겨나잖아요. 그걸 배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걸 흔히 이행 이익의 손해배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행을 했더라면 발생했을 이익. 그걸 뭐라고요? 이행 이익 말입니다. 이걸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죠? 자, 채무자에게 자 다시 자 채무자가 저 그림에서 누굽니까? 자, 공부 처음 할 때는 채무자 이것도 헷갈려요. 자, 앞으로 자 우리 채무자라면 보통 돈이 머릿속에 생각나는데 이 문제는 돈 문제입니까? 건물 인도 문제입니까? 건물 인도가 문제된 거지. 대금 지급이 그게 문제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금 지급은 이쪽에 채무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된 것은 건물 인도입니다. 건물 인도에 관해서는 A가 채무자 맞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채무자 이 사람의 과실로 불능되었다면, 자 그러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은 결국은 손해배상입니다, 그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만약에 과실이 없었다.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었다. 이 사람에게 과실이 없었대요. 예를 들어서 자 A의 실수로 건물이 불탄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런 건 잘 없지만 자 지진 때문에 건물이 붕괴되었다고 가정해요. 지진 때문에 건물이 붕괴되었다면 이 사람은 이 계약을 이행 못하게 되었는데 그게 A의 잘못입니까? A의 잘못 아니잖아요. 그럼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지. 그죠? 우리 민법의 대원칙 과실 책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과실 있으면 책임진다. 이것도 틀린 말 아니지만 과실 없으면 책임 안 진다 이 뜻이에요. 뭐라고요? 과실 없으면 책임 안 진다. 자, 다시 만약에 지진 때문에 건물이 붕괴되었다면 이 사람은 이 계약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채무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소멸되어 버리는데 그렇다고 A가 B 보고 매매 대금 달라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채무도 소멸되어 버리겠죠, 그죠? 그죠? 다시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면 그러면 그 채무자의 채무가 어떻게 된다? 소멸해버린다. 소멸해버리고 이런 쌍무계약에서는 이게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뭐라고요?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뭐라 그런다? 쌍무계약. 이쪽에서 건물 주니까 대가로 돈 주고
이쪽에서 돈 주니까 대가로 건물 주고 서로 대가죠, 그죠?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뭐라고요? 쌍무계약. 쌍무계약에서 이쪽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해버린다, 그죠? 그죠? 상대방의 채무도 같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질문하더라고요. 양쪽의 채무가 다 소멸되었으면 그러면 무효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달라요, 안 달라요? 지금 양쪽의 채무가 다 소멸되었어요. 다 소멸되었으면 그럼 다 끝났다는 말인데, 그죠? 그러면 이 무효하고 결국 같은 겁니까? 계약이 무효라면 무효는 그 말 그대로 효力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효力없다. 그럼 애당초 채권 채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양쪽의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발생했다가 그 다음에 소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법리적으로 무효는 아니죠. 그죠? 무효하고 달라요. 그죠? 한 번만 더. 자, 무슨 불능이 무효다? 원시적 불능, 이게 무효예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1시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올 때 질문할 겁니다. 요거 제대로 숙지하고 계신지. 숙지 마세요. 다시, 무슨 불능만 무효다? 원시적 불능만 무효예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 아닙니다. 원시적 불능, 그것만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무효 아니다. 자, 그래서 관로 1번에 원시적 불능에서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끝에 원시적 불능, 이걸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다. 됐죠? 자, 의역했습니다. 제가 원시적 불능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관로 2번에 후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은, 자, 읽어볼게요. 첫 줄부터. 매매 계약 체결, 그 다음에 후입니다. 후, 그죠?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매매 목적물이 불타버린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다. 이 계약이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으며 그 불능된 것이 매도인, 즉 목적물 인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면 채무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나요. 다만 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매도인의 채무가 소멸하는데 이때 매수인의 대금 채무도 원칙적으로 같이 소멸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33페이지 보시면 목적의 적법이라고 나옵니다. 자, 목적의 적법은 무슨 말입니까? 계약의 내용이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계약의 내용이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계약의 내용이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자, 법도 법 나름이에요. 자, 법규 말 그대로 법률 규정이죠, 그죠? 법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무슨 법규? 그러죠. 임의 법규, 그 다음에 강행법규. 자, 임의 법규는 말이죠. 왜 이런 말을 쓰는가 하면, 자, 계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이 계약에, 자기들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 조문이 있는데, 근데 그 법 조문을 자기들 이 계약에 적용할까 말까, 이걸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거, 그게 임의 법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약정을 함으로써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그런 조문을 뭐라 그런다? 임의 법규. 달리 약정함으로써 그 법조문의 내용과 달리 약정함으로써 그 조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임의 법규라 그래요. 강행법규는 말 그대로입니다.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법규입니다. 그죠? 강제로 행해지는 거예요. 다른 약정함으로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강행법규입니다. 다만 강행법규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단속 규정하고 그 다음에 효력 규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단속 규정은 이걸 위반했을 때 위반자가 제재를 받습니다. 뭐 형사 처벌이든 행정상의 무슨 뭐 처벌이든 간에
제재를 받아요. 형사상, 행정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는 받는데 그 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효력 자체는 유지됩니다. 그냥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효력 규정은 이거는 위반하면 아예 그냥 무효가 돼버립니다. 아예 무효. 일단 이렇게 결론 내려놓고 하나씩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임의법규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 아시죠?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거는 공부 안 해도 알아요. 공부 안 해도 우리가 현업에서 일상에서 이미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자, 벌써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는지 있는지. A가 이 부동산을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했고 B씨는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지급한 상태입니다. 보통 10% 계약금 주죠. 물론 10% 주라 이런 법 없어요. 계약금 얼마 주는가 이건 합의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또 계약금 안 주기로 합의해도 괜찮아요. 아무튼 보통 관례에 따라서 일단 1,000만 원 줬다라고 가정해요. 그런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 매수인이 이 땅 산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땅값이 막 떨어지니까. 땅값이 막 떨어져요. 지금. 원래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다가 또 소문이 지금 잠잠해요. 잠잠하고 막 들어가요. 지금 소문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막 떨어집니다. 7천까지 떨어졌어요. 또 6천까지 더 떨어진대요. 자, 내가 만약에 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 새로 오신 분이 저 다 뒤쪽에 포진하고 계셔서 앞쪽으로 오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여기 다 자리를 탁 차지해버렸네. 어디 앉는가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수강생들 보니까 학교 때 많이 하셨는데 뭐 얼마나 학교 하셨던 뭐 100, 한 50명 하겠다 그러죠. 아마 굉장히 많이 하겠어요. 그 작년에 문제가 좀 쉬웠죠. 그래서 웬만한 분들 뭐 다 합격하셨는데 뭐 많이 합격했지만 아무튼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뭐 죄다 다 합격했더라고요. 그냥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입니다. 잠깐 눈이 하도 나빠가지고 아무튼 뭐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뭐 다 합격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얘기하려고 그랬나? 참. 자, 내가 만약에 을이면 저런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앞에 계시면 어떻게 할래요? 네? 미스예요? 미시예요? 미스? 그러니까 혼자 예쁘고 날씬하고 다 가지고 뭐 남들 어떻게 하라고? 예, 아줌마한테 이런 농담해도 큰일 나요, 그죠? 그리고 미시니까 아직은 애니까 애 맞죠, 그죠? 애지 뭐 우리 딸도 뭐 지금 26인데 자, 내가 만약에 을이면 자 이렇게 막 땅값이 막 떨어진다면 이게 이 중개사 하거래는 저게 뭡니까? 이게 젊은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조금 조심되는 면이 있긴 있어요. 조심되는 면이. 그래서 이렇게 자칫 말을 잘못하면 오해하고 학원이 말이 워낙 많아요. 말이 막 과대 포장돼가지고 막 말이 막 카드라 이러면서 말이 막 나가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조심 안 해요. 저는 조심 안 하는데 아무튼 저는 만약에 뭐 잘못하면은 그 와이프한테 맞아 죽기로 이미 그게 돼 있으니까 계약이 돼 있으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린 건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일요일 날 집에 있는 와이프랑 저기 거실에서 둘이 있는데 문자가 뚝 들어오더라고요. 문자가 뚝 들어오는데 보니까 지방 수강생이에요. 지방 수강생이 자기 서울에 볼일 보러 왔대요. 그걸 온 김에 그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뭐 밥이랑 같이 먹고 그러고 싶다고 문자가 와이프가 같이 앉아 있는데 들어오니까 그걸 이렇게 숨겨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다 보여줬죠. 뭐 이렇게 됐다 했는데 어떻게 뭐 나가볼까 저럴까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보고 싶은가 보네. 나가봐 이러더라고. 아주 쿨하게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그런데 이거 남녀간인데 혹시 만약에 이거 무슨 그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나 이러니까
그럼 뒤진대요. 그렇게 이미 저는 그걸 받아놓은 사람이니까 이게 또 아주 어린 분들이 계셔서 좀 더 심한 그거 농담을 못하겠다. 아무튼 저는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약품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자, 내가 만약에 어리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리면 이 계약금 이거 포기해버리고 계약을 해지하는 게 그게 손해가 덜하죠, 그죠?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계약은 포기해버리고 이 계약을 해지해버립니다. 또 만약에 반대라면 자, 땅값이 막 올라가요. 원래는 뭐 아무 소문 없다가 도장 찍고 난 다음에 개발된다 라고 뭐 관청에서 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땅값이 막 폭등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막 폭등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2억 주겠다고 막 3억 주겠다고 막 달라들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갑이면 어떻게 할래요? 받은 계약금 2배 돌려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 그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다 하실 겁니다. 라고 우리 민법 565조에 나와 있어요. 자,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대요. 또 매도인은 계약금 2배 돌려주면 해제할 수 있대요. 라고 우리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말이죠. 당초 계약을 체결할 때 말입니다. 을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계약금 100 돌려주고 해지할 양이면 나는 이 계약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는 돈은 꼭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둘이 합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할 양이면 나는 안 팔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써넣었어요. 계약서에 뭐라고? 매도인은 계약금 100 상환하고 해제 못한다. 매수인도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못한다. 라고 계약서에다가 써넣었습니다. 써넣었어요. 지금 써넣었고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는데 말입니다. 땅값이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인민법 조문에 따르면 이 사람은 계약금 100 둘러주면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계약서에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해놓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자 갑은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계약 해놨잖아요, 그죠? 요 조문과 요 조문의 내용과 다르게 약정을 해놓았죠. 그러면 이 조문은 이 계약에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런 것을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라 그래요. 임의법규, 임의규정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분명히 법 조문이지만 이렇게 하지 말자고 요거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해놓으면 그러면 요대로 하는 겁니다. 요 조문은 적용 안 돼요. 이런 것을 뭐라고요? 임의법규라 그럽니다. 반면에 강형법규는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스몰 있고 미성년입니다. 18세. 얘가 자기 컴퓨터를 자기 노트북을 B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모 동의도 안 받고 했어요. 그럼 미성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아시죠?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안 받고 혼자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우리 민법 5조에 나와요. 5조에. 이걸 알고 있는 매수인 B가 이렇게 취소할 거면 나 계약 안 하겠대요. 그래서 A가 알겠습니다. 저 취소 안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계약서에 써넣었어요. 뭐라고 써넣었나? 이 계약은 미성년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이건 안 된다고. 미성년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안 된다고 계약서에 써넣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알았어요. 자, 우리 민법 조문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애가 취소하든 부모가 취소하든. 근데 계약서에 보니까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 못한다고 해놨어요. 자, 어때요? 아버지가 저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 조문은 당사자가 이 조문의 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약정함으로써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다시, 자, 요 조문은 말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안 받고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은 당사자가 그와 다르게 약정함으로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무조건 적용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바로 무슨 법규? 강행법규입니다. 무조건 적용되는 거 달리 약정해봐야 의미 없어요, 그죠? 그죠?
무조건 적용되는 거. 근데 그 강행복귀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은 자 보세요. 가장 많이 드는 예. A 소유 땅을 B가 샀습니다. 사고서 이 B가 자기 앞으로 등기도 안 하고 바로 C에게로 팔았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흔히? 미등기 전매라 그러죠? 미등기 전매. 자, 이렇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이에요. 자, 미등기 전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미등기 전매해서는 안 된다고. 들어보셨죠? 그죠? 자, 자기 앞으로 등기도 안 하고 제3자에게 파는 계약. 이거는 미등기 전매가 되어서 이 법 위반입니다. 이 법 위반으로서. 자, 이 법 위반한 자는 누굽니까?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B죠, 그죠? 이자가 취득세, 양도세 안 내려고 세금 포탈하려고 한 거 맞죠, 그죠? 이자가 법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에게 제재가 가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3자 간 합의에 따라서 A가 C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해 줬을 때 말입니다. 이 C가 소유권 취득하는가 못하는가 취득해요 또 합니다. 이자가 제재는 받지만 이 계약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사법상으로는 효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재만 받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법규는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위반했을 때 제재만 받아요. 사법상의 효력은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단속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 그냥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말입니다. 사실 이런 간단한 얘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효력 규정에 위반하는 예 또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예 요걸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몇 가지 한번 확인할게요. 우선 지금 본 거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보고 맨 밑에 줄 끝에 보세요. 제일 밑에 줄 끝에 당자 있죠. 당자. 자, 제일 밑에 제일 끝에 보시면 당자 있죠? 당,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당사자가, 이렇게 나오죠?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함으로써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뭐라 그런다? 임의 법규. 계약법 쪽에 이런 임의 법규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강행법규. 자, 강행법규는 당사자,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자, 의사 이런 얘기 나오면 약정으로 보세요. 뭐 조문이든 판이든 간에 의사 이런 얘기 나오면 약정. 강행법규는 당사자 약정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 자, 거기 같은 패러그래프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같은 2번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 그 다음에 계약법 중에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그 다음에 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3자 보호는 달리 표현하면 거래 안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거래 안전. 제3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뭘 보호하는 거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거다. 이런 규정들은 대부분 보면은 강행 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의 1번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거기에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세요. 효력 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고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정합니다. 그런 규정이에요. 근데 단속 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자에게 단속상의 제재를 가하지만 행위 이런 말 나오면 계약으로 보시면 돼요.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향을 안 주는 규정.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효력 규정에 위반한 예.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시험에 나와요. 1번은 몇 개만 이제 샘플로 볼게요.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비의료인이 유자격 의료인 투자로 말하면 의사죠, 그죠? 의사를 고용해서 그 의사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하고 그 다음에 그 병원 운영 및 손익 등이 비의료인에게 이 사람이 사실상 병원 설립자죠, 그죠? 이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까지. 자, 어떤 약정인지 감 잡히죠? A는 의사 아닙니다. 그런데 병원을 개설하고 싶어요. 자기 명의로 병원 개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어뢰법상. 그래서 B 의사를 고용하는 거죠. 사실상. 그죠? 사실상 고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거죠. 그죠?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의사로 이제 근무하겠죠. 그죠? 그래서 생겨나는 수익은 전부 다 이쪽으로 다 귀속시키고 그 다음에 월급 주고 이런 약정이죠. 그죠? 맞죠? 이런 약정이 만약에 유효라면 그러면 의사 자격 없어도 다 병원 만들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약정 효력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의료법 위반인데 그죠? 이때 그 의료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죠? 맞죠? 제재만 가는 게 아니고 효력 자체를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세무사와 그 다음에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 동업계약 이익 분배 약정까지 보세요. 어때요? 자,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이 세무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익 분배하자 이런 약정 다 무효겠죠. 그죠?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중개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세무 자격 없는 사람은 세무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관련 규정은 당연히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죠. 그죠? 효력 규정입니다. 자, 2번, 3번 비슷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 약정. 자, 부동산 중개업 수수료에 관해서 일정한 한도를 정한 법규가 있겠죠. 그죠? 그걸 위반했습니다. 했을 때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예요. 따라서 그 규정도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죠. 그죠? 그냥 제재만 가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무효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과 수수료를 줬다면 만약에 초과해서 수수료를 줬다면 반환받을 수 있겠죠? 맞죠? 그죠? 무효인 약정으로 준 거니까 반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페이지 가보시면 3번에 단속 규정 위반의 예입니다. 단속 규정 위반의 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괄호 2번 보시면 첫 줄 끝에 보세요. 미등기 전매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등기 전매 행위 자체가 사법상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즉 미등기 전매에도 소유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요. 소유권은 넘어갑니다. 다만 제재만 가해집니다. 그죠? 자, 이런 게 단속 규정이죠. 오른쪽 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 이 말은 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 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계약의 내용은 반사회적 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문 한번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다. 간단하게 말하면 반사회적인 계약은 무효다. 그죠? 반사회적인 그런 내용의 계약은 무효다. 그럼 뭐가 반사회적이냐? 자, 뭐가 반사회적이냐? 반사회적, 이 반사회 이 말에 정의를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거는 거의 철학적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런 건 안 나오고 반사적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 또 반사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그 판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게 이제 D페이지 가보시면 자, 그 판례들 다 모아놨습니다. 자, 여기서도 자, 가장 핵심만 좀 읽어볼게요.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기억 보세요. 첫 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했습니다. 그 청탁하고 그 보수를 지급한 돈의 반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약속어음. 뭐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를 지급한 돈의 반환을 목적으로 발행한 약속은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 공무원이 있고 자, A가 말이죠. B한테 부탁합니다. 저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고. 자, 청탁을 부탁하면서 돈을 준 거죠. 그죠? 돈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쪽에 청탁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A하고 합의한 거죠. 그죠? 돈을 돌려주겠다고 받은 돈 이거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정을 하고 일단 돈이 없으니까 대신 뭐 줬습니까? 어음을 끊어준 거죠. 그죠?
문방구 말입니다. 언제 가지고 돈 주겠다고 써준 거예요. 요 엄이 효력이 남나. 우선 청탁 목적으로 돈을 주는 거 효력 없죠 이거? 반사적 행위 맞죠 그죠? 반사적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반사적 행위로 준 것은 나중에 뒤에 나와요. 이건 돌려달라는 친구 안 돼요. 다시 반사적 행위로 준 돈은 돌려달라는 친구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돌려주기로 한 약정도 무효입니다. 다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이 엄도 효력이 있다 없다? 이것도 무효입니다. 무효. 다시 한 번 더 청탁 목적으로 돈 준 것은 반사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반사적 행위를 준 것은 반사적인 행위를 준 것은 반한 친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반한 친구가 안 되니까 반환해주기로 하는 약정도 이것도 다 무효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반환해주기로 한 약정 하에서 준 엄도 효력 없대요 다. 그죠? 그래서 엄금 달라라고 친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기억 보시면 일정한 범행을 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한 금전 지급 계약. 어때요? 이 정도면 뭐 상식이죠, 그죠? 일정한 범행을 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한 금전 지급 계약. 말하자면 자 우리 애를 자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맨날 불량배한테 맞고 들어와요. 얻어 터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량배 만나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한 달만 안 때리면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그래서 그 불량배가 100만 원 받으려고 한 달간 꾹 참았습니다. 때리고 싶은데 참았어요. 계약을 지켰죠? 계약 지켰잖아요. 계약 지켰으니까 100만 원 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 범행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에 대가가 결부되면 그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반사적입니다. 그 다음에 정인으로 출석해서 정은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했는데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했대요. 이게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다 정도 문제입니다. 정도. 사회적으로 일반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람 입장에서 이게 용인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둘이 소송 붙었습니다. 법원은 저기 서울지방법원. 그런데 요 소송 그 사건에 관해서 그 사실관계를 A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정언해주면은 B가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A는 광주에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B가 A한테 정언 좀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부탁하면서 대신에 자 왔다 갔다 KTX 비용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한번 서울에 갔다 광주에 내려오면은 하루 일당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루 일당 합쳐가지고 한 30만 원 주겠다. 자, 이렇게 계약했습니다. 이거는 적절하죠? 그죠? 적절합니다. 이거는 계약을 이행해야 돼요. 그런데 300만 원 주겠다. 이러면 곤란해요. 그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죠. 그죠? 이러면 이거 효력 없어요. 그죠? 적절한 수준이면 괜찮아요. 그죠? 자, 나머지도 뭐 다 그렇게 상식, 우리 이게 반사회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 90% 이상은 다 상식입니다. 사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니은 보시면 약간 요거는 조금 거시기한데, 전통사찰 주지직을 그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 어때요? 주지직을 지금 팔고 있죠, 그죠?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효다. 다만 그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걸 묵인 또는 방조한 상태에서 한 그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 자체가 곧 반사회적이다 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A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 B라는 주지가 있어요. 이 주지가 자기 주지직을 C한테 사실상 팔아요. 주지직을 사실상 돈 받고 팔고 있습니다. 지금 흔히 매관 매직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그런 식으로 주지직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종단에서 알았습니다. 인지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주지로 임명을 했습니다. 에 관해서 요 부분은 요거는 반사직이래요. 맞죠, 그죠? 요거는 무효다. 요거는 무효지만
이 사람, 이렇게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종단이 이 사람을 주주로 임명한 거, 이거 자체가 당연히 반사회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이거하고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상관없이 종단이 이 사람이 나름대로 뭐 괜찮다 싶은 사람이 임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런 판례는 반사회적이다 아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이렇게 명확한 선 같은 건 사실 없어요. 경계선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종단은 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볼 수 있죠, 사실은.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상당히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애매한데, 그 애매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거는 참 애매한 거다라고 외우는가? 아는 사람 우리는 시험 보니까, 그죠? 우리 시험 보니까 이 판례에 대한 무슨 평석 같은 것은 학자들이 할 얘기고 우리는 시험 보니까 이런 경우에 요거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라고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주주직을 파는 것은 이거는 반사회적이다. 그 사실을 알면서 주주를 임명한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런 판례가 있다라고 외우세요. 그냥.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디귿. 자,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세는 원래 누가 부담해요? 매도인이 부담하잖아요. 그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세를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자, 어때요? 반사회적입니까?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해서 이게 반사회적이지는 않다라고 봤습니다. 자,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다니까 매도인이 그래서 팔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매수인이 부담한다니까 그만큼 매매 대금이 또 약간 낮게 책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매수인이 부담 안 한다면 매도인은 가격을 더 높게 받으려고 그러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은 걸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강의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뛰어넘어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지금 강의 드린 내용들 그거는 확실하게 숙지해야 되고 만약에 내 머리 용량은 이거 가지고는 너무 좀 그렇다. 이걸로는 너무 부족하다 싶으시면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 머리 용량은 이만큼인데 그런데 강의한 내용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 싶으신 분은 강의 안 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한번 여러분들 책 미리 좀 보셨습니까? 다른 출판사 책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이 책은. 특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거의 태반을 다 예로도 설명했어요. 예로. 가벌벽 이렇게 뭐 나오고 예를 들어서 예컨대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다 설명 붙였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태반 다 예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혼자 보셔도 좀 시간 걸릴 줄 몰라도 이해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제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강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싶으신 분은 강의 안 한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질문해도 괜찮고 그게 아니고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이면 제가 강의 드린 내용만 확실하게 숙지하고 그것만 해도 우리 차근차근 해 나가면은 5월, 6월 가면 다 알게 돼요. 그죠? 제 하는 대로 따라해도 괜찮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조금 다른 변형시켜도 괜찮고 그거는 뭐 유두리를 두면 됩니다. 자, 잠깐만 쉬시고요.